먼 거리 또 먼 길 와주신 또 우리 또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 너무 또 아마 소설로 많이 만나셨을 겁니다. 우리 박범신 작가님 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범신입니다. 15년 전쯤에 폴리텍 대학에 강의하러 갔었는데 그때까지 어린지 솔숲에서 밖을 못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처럼 그냥 비켜 지나가기만 하고 정식으로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제처의 중심가를 1시간쯤 넘게 산책했습니다. 그 물이 막 그런데 좋던데 무엇보다 좋은 것이 젊은이들이 아주 많았어요. 오늘 여기는 왜 그다지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네. 그 거리는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그 10만 대의 그런 중소도시에 그렇게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거리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천 앞날이 정말 밝구나. 그래서 요즘에 그 개막을 했나? 그 물 흐르는 게 이제 좀 있으면 젊은이들이 안 오겠네. 지금은 오늘 아주 주말이라 마치 서울의 중심가를 걷듯이 그 젊은 청춘들이 많이 그 거리를 메우고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 앉아있는데 소설가 박범신과 작담. 난 작담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아마 김일석 씨가 지어있는 말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런 말인데 최민석 씨는 영국 연출가시고 그러신데 이렇게 박주리 씨하고 이렇게 부부죠. 네. 박주리는 명지대학을 나왔는데요. 저는 명지대학 문창과 교수를 오래 했습니다. 명지대학 출신 작가들은 수십 명인데 명지대학 출신 훌륭한 시곡 작가는 박주리 한 사람뿐입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데뷔한 아주 훌륭한 시곡 작가이죠. 지금 광주에서 토목구산이라고 일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목포 갔다가 주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일만 하지 말고 시곡집 책을 내라. 책을 내야 다음 세대도 공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나눴던 생각이 나는데 제가 사랑하는 애제자고 우리 최민석 씨는 그 두 분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제천에 오라고. 요즘 오라는 데도 별로 늙을 수 없는데 잘 됐다. 그래도 왔더니 더군다나 우리 박주리가 와 있어서 선물을 받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 여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가까이 인사해 주시고 은교를 읽었다라든가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아직도 문학 독자가 있네. 제천은 역시 훌륭한 도시야. 기회만 있으면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사람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몰려나가서 어린지 소숲에 수건 돌리기 하는 자세로 둘러앉아가지고 막걸리 마시면서 속 깊은 얘기를 나누는 것이 작가를 만나는 좋은 방식이죠. 다른 연예인과 달리 작가들은 그 무릎을 맞대고 앉아야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오늘 와서 보니까 아마 1년 동안 쭉 해온 행사에 오늘 마지막 피날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양념으로 불렀구나. 안 와도 될 뻔했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아까 그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날들이 있었구나. 제천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민족적 증오심은 문화예술이 아니면 극복되지 않는다. 우리가 옛날에는 고요와 아침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른바 가장 빠른 압축 성장을 하느라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영혼의 덕목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영혼의 덕목을 잃어버리는 대신 계층 간에, 지역 간에, 또 남북 간에 이 갈등이 너무 많아서, 이 정파 간에 갈등이 많아서 먹고 사는 건 좋아져도 행복 지수는 높아지지 않는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 말대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정치, 사회적 갈등이 우리들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문화에서 뿐이다. 정치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어떤 방식도 안 되고, 우리가 창조적으로 산다고 느낄 때 우리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90년대 초반에 우리가 그 경제적으로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한 8,000불 됐는데 지금 3만 불이니까 최소 4배 모든 국민이 평균적으로 부자가 됐어요. 근데 90년대 초반에 우리 행복 지수가 대략 한 50%였는데 현재도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이른바 그 행복조사의 기준이 많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한 50% 정도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대답하고 있거든요.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려고 악을 쓰고 일하고 해서 4배로 다 부자가 됐는데 행복한 사람은 하나도 더 늘지 않은 것이 우리 사회의 딜레마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했던 것은 뭐 돈을 뭐 어디 쟁여놓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건 아니죠. 돈을 통해서 더 행복해지려고 한 건데, 어떻게 된 것이 모든 국민이 평균 4배가 부자 되는 그 20몇 년의 세월 동안 왜 행복한 사람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럴 필요도 없네. 뭐 우리 힘들게 일하지?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일하는, 돈을 버는 건데, 단지 아파트를 키우고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만 돈을 벌어야 한다면 우리들 삶은 여전히 행복해지지 않는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앉아서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행복해지기 위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이를테면 신랑 예술 여행 이런 거죠. 이런 예술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들이 갖고 있던 사회 정치적인 갈등들을 넘어설 때 행복지수가 늘어난다. 경제 지표가 좋아져서 행복지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지금은 옛날에 아주 가난했을 때는 국민소득이 뭐 그야말로 100불도 안 되는 나라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소득이 막 늘어나던 시절에는 돈으로 우리가 행복해졌어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들 부자가 돼가지고 여기서는 더 파이가 커지는 것만으로는 우리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저도 젊을 때는 애들 먹고 살아야 되고 초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서울 놈들한테 기 안 죽고 내 자존감도 세워야 되겠고 좋은 집도 2층 집도 짓고 싶고 소위 문학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파이를 키우기 위해 헌신했던 젊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들 가난하게 살고 싶겠어요. 최소한 절대 빈곤은 극복해야 되는 거죠. 부끄럽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것이 나를 구했는가? 좀 전에 말했듯이 나를 행복하게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올해 나이가 75이나 되고 작가 생활을 47년째 하고 있습니다. 거의 책을 1000만 권 가까이 판 우리나라의 몇 되지 않는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와서 문학의 흥망성쇠를 전방위적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유명 작가가 제천에 뜨면 이 예식장이 꽉 차야 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화 감독이나 인류 영화 배우가 여기로 오면 관객이 반절 차는데 이 박범신이나 최은우 작가가 오면 꽉 차던 시절. 이게 80년대에 지금 같은 전설 같은 시대죠. 그때는 문학이 중심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뭐 그런 것이 하나의 전설이 되고만, 그러나 저는 쓸쓸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예나 이제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흥행이 안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80년대보다 지금이 나는 정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흥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문학은 여전히 우리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꿰뚫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뜨겁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오히려 누릴 수 있다. 흥행이 잘 되면 그 흥행이 되는 것만큼 양심적으로 우리 사회의 그늘과 그 너머의 어둠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장사가 잘 되면. 오히려 장사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학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은교 얘기를 하셨는데, 박범신이 늙어가지고 은교 같은 소설 쓴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 사람 왜 은교 같은 소설을 쓸까? 그 은교 같은 소설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읽지도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안 읽어본 사람이 늙은이가 젊은 처녀를 탐하는 소설 아니냐. 영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소설은 늙은이가 젊은 처녀를 탐하는 소설이 아니고 늙는 것의 고통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매우 치열하게 기록한 보고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조선 사대부의 전통을 DNA에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연애소설만 써도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럴까? 저 존경하는 조정래 작가는 제목이 태백산맥 한강 그러잖아요. 멋있죠? 작가 의식도 있어 보이고. 난 그런 게 싫더라고요. 난 예술가라는 의식이 강해요. 나는 아티스트야. 아티스트는 거대 담론에 빠지지 않는 게 아티스트거든요. 사실은 그런 어떤 지사적인 포즈에 빠지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 이제 아티스트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연애소설도 쓰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행복은 최소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는 절대 되고 싶으면 행복할 수 없죠. 기본적인 편리함, 이 자본주의가 주는 안락한 생활, 과도한 안락이 아니라 따뜻한 안방에서 침대에서 자고 수세식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꼭 100평의 아파트가 아니라 30평만 돼도 우리는 침대에서 자고 식탁에서 밥 먹고 하는 문화적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거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제 경험상으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자기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이걸 해서 내가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모방으로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남들이 좋아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이 이것은 내가 원하는 거야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은 한 50년 동안 이 개발 시대를 지켜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잘 오르는 주상복합이라든가 강남권 아파트로 가는 건 온 국민의 희망이 됐죠. 강남에 가서 비싼 아파트를 사는 것이 온 국민의 똑같은 희망이 됐어요.
근데 애당초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닌 그 길에서 공부하다가 골목길을 걸어올 때 꿈꿨던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 남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애당초 우리들이 우리 이름으로 꾸었던 꿈이 있을 거예요.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살다 보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세속적인 성공을 향해서 살다 보니까 모방으로서의 인생에 우리가 익숙해져가지고 진실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 잊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봐요. 그걸 이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집에 커튼 하나도 지금 유행하는 비싼 커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나는 우리 어머니가 입던 치마로 보자기 커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하면은 재봉질을 해서 그 커튼을 탈 때 행복할 수 있는 거고요. 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한 것은 내가 창조적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인간은 행복해져요. 절대 빈곤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습관에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적이라고 느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꼭 뭐 예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부터 일상생활에서도 남들이 했던 것을 똑같이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에 맞는 상상력으로의 어떤 길, 어떤 기교를 찾아내서 시행하면 내가 창조적으로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죠. 모방의 인생이 아니라 삶을 습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창조적으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비록 남보다 적은 아파트에 살아도 훨씬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 5, 60년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생산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20세기는 생산성이라는 낱말에 온 인류가 예속되는 굉장히 고단한 과정을 겪어왔다고 봐요. 이제 생산성이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대가 됐죠. 방탄소년단이 왜 유명하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생산성 때문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성 때문이 아니라고 봐요. 그들은 한 번 공연하면 수백억이 들어와요. 수백억.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인터넷을 통해서 방탄소년단이 공연하는데 360억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우리가 꿈도 못 꿨던 것이죠. 그리고 모두 그 입을 벌리고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방탄소년단의 행복이거든요. 이 생산성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결국은 자기 정체성도 버리고 오로지 남을 쫓아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방탄소년단의 그 생산성을 따라가겠어요? 영원히 우리는 사실 못 따라가지. 어떻게 1시간 공연해가지고 300억을 벌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방탄소년단보다 불행한 것입니까? 우리 여기서 가수분이 나와서 공짜로 공연하셨다고 여기시. 그래서 저는 저분이 방탄소년단보다 훨씬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수평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20세기, 21세기에 우리를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으로 이끌었던 것은 생산성이라는 말이지만 동시에 우리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 요인도 생산성이라는 말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코로나는 사실은 우한에서 코로나가 생기고 불과 두세 달 만에 전 세계로 다 퍼졌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전 세계가 한통속이라는 걸 우리가 확연한 거죠. 그럼 지난 20세기, 21세기 소위 생산성이라고 하는 걸 쫓아서 끝없이 확장되어 온
세계화의 이데올로기. 세계화의 이데올로기라는 건 생산성이거든요. 이제 국경조차 거의 없어져 갈 정도로 돈벌이, 다국적 기업, 생산성이 중요해서 세계가 그야말로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됐다는 것을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여실히 확인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국경조차 없어지는 것처럼 세계가 한 통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악수도 하지 말아라. 고립되어 있으라고 코로나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실은 한편에 코로나의 한쪽 얼굴은 세계가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가르치면서 동시에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라고 가르친다. 마치 창과 방패처럼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처럼 모순이죠. 두 가지의 가치를 코로나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모순된 지점에 빠지게 한 것이죠. 우리는 다리가 찢어지는 거지. 세계화를 따라갈 것인가, 고립된 문화를 따라갈 것인가, 사람을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 생산성을 쫓아갈 것인가, 우리들이 정체성을 쫓아갈 것인가 하는 이 모순된 두 개의 가치를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굉장히 코로나는 위험한 병일 수 있겠지만 나에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하나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세계화로 갈 수도 없고 끝없이 고립으로 갈 수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중간에 멈춰 있어야지. 세계화로 갈 수도 없고 고립으로 갈 수도 없으니까 중간에 멈춰서 양쪽을 함께 봐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게 바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머물러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꿈꾸고 있고 어떻게 행복에서 멀어졌거나 가까워졌는가 하는 것을 찬찬히 들여다볼 찬스를 코로나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좋은 찬스야. 인류에게는 이럴 때 가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운명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여기서 머물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세계는 바야흐로 제3의 전쟁에 돌입해 있다고 봅니다. 그 3의 전쟁은 아랍군과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 이 끝없이 확장 진로를 걷고 있는 자본주의 문명을 끝없이 쫓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회의하면서 생산성의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우리 내적 충만을 쫓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전쟁이죠. 저는 매년 그 히말라야를 자주 가서 히말라야를 걸어요. 3개월씩 걸은 적도 있어요. 사는 게 너무 슬프고 어떤 때는 허망하고 남들은 나보고 유명한 작가라고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다 소용없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히말라야로 가죠. 가서 걷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한 달, 1년에 연봉이 100억씩 되는 인간들이 하루아침에 그걸 때려치고 와서 포터도 안 사고 머리 꼭대기까지 배낭을 메고 거기를 걷는 자들이 아주 많아요. 생각해보죠. 저들은 브로드웨이나 미국 일가에서 월급을, 연봉을 100억씩 받는 놈들이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여기 와서 저걸 걷고 있을까? 그 길가에 앉아서 서투른 말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왔다. 행복의 길을 찾아서 거기를 걷는다고 하면 행복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끝없이 확장 인류에 있는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서 허겁지겁 죽어라고 달려갈 것인가,
그것의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 있다면 그걸 찾아 나설 것인가 하는 그 지점에서 그들은 걷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코로나 국면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시사하는 시간이다. 매우 중요한 시간이죠. 어쩌면 인류의 미래는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끝없이 욕망을 쫓아가는 자본주의적 생산성의 길과 그것의 일부 희생에서라도 영혼의 안락을, 영혼의 충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과의 그 전쟁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봐요. 저는 소설가적 상상력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간의 DNA가 다 밝혀진 이런 시대에 미국에서는 코로나를 베이버 부모 제거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 부모 세대, 베이버 부모 세대를 제거하는, 젊은 애들은 증상도 안 나타나는데 노인은 죽거든. 머지않은 미래에 바이러스 야매 시장이 세계에 형성될 거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국가가 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런 걸 못하겠지만 국가도 방조할 거예요. 예. 앞으로 더 전체주의적 국가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세계의 정치를 잘못하는 지도자도 인기가 다 올라갔어요. 이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위험하면은 지도자에게 의지하게 되거든. 이런 때 전체주의 국가가 생기는 거죠.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이나 다 민중이 만들어온 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히틀러가 된 게 아니고 독일 국민이 히틀러를 만들어내는 거죠. 소련 사람들이 스탈린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인류에 큰 해를 미친 그런 미친 지도자들은 미친 지도자 한 사람이 거기에 이른 게 아니라 선동을 통한 국민들이 열렬한 지지를 얻고 그 자리에 올라서 그런 일을 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쩌면 더 히틀러 같은 자들이 생겨날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부모가 이거 재산 많은데 물려주지는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매 시장에 가서 코로나 비슷한 거 주문을 해와야지. 그래서 지가 먹어가지고 걸려가지고 아버님 많이 드세요. 손도 잡고 안아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 충청북도 북부지방 제천에서 평생을 산 A형 20대 여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는 바이러스를 생산해서 줄지도 몰라요. 그럼 난 30대 B형이니까 거기 바이러스 걸려서 A형 여자를 안아주면 A형 여자만 걸려서 죽는 거지. 이런 맞춤형 바이러스 시대가 지금처럼 오로지 생산성만 숭배하는 인류의 문명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미 세계는 오래 사는 자들이 장기를 이식 못하는 건 4밖에 없잖아요. 심장도 다 이식하는데 1억만 있으면 산 사람 심장도 잡아다 줄 조직이 세계 도처에 지금 널려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왜 이런 그 바이러스의 나쁜 시장이 소설가의 상상으로 끝나겠는가? 인류가 끝없이 오로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욕망의 전쟁 속에만 매진하다 보면 결국은 그런 바이러스 시장이 조만간 우리 앞에 대두할 것이고 그것은 인류의 장래를 매우 우울하고 어둡게 할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들이 두 개의 가치의 충돌, 그 지점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 싸움에서 인류가 흥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 하는 싸움이 세계 도처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문학적 통찰력으로 생각하고 그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로지 모방을 쫓아서 모방적인 인생으로 더 많은 파일을 만들기 위한 것에 내 존재 자체를 다 걸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여전히 사랑이 최고의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우리가 행복적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나는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 응? 그것이 가족이든 어떤 공동체든 애인이든 상관없어요.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여기 제천시도 그 아까 내가 걸었던 거리 그 물이 막 흐르고 아름답잖아요. 나는 행정가들한테 늘 그래요. 너무 목에 힘주지 말고 큰 거 흘러보지 말고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도시는 훌륭한 도시다. 그게 가장 문화적인 도시예요. 행정의 마지막은 그거 있어요. 연애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사랑이 생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싹 트는 도시. 이제 우리가 절대 빈곤은 다 지나갔으니까 그런 도시로 만들면 행정으로 성공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 물 흐르는 제천시 도시도 젊은 애들이 보니까 쌍쌍 많이 지나다니더만. 애들 거기서 연애 감정이 싹 트는 거예요. 훌륭한 일이지. 훌륭한 일이지. 어? 옛날같이 우리가 가난할 때는 먹고 사는 걸 해결했는데 먹고 사는 걸 해결했으니까 그런 점에 행정의 초점을 모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코로나 국면에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예수를 즐기는 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시고 또 안 읽던 책도 좀 보고,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을 찾는 일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절로 찾아지지 않아요. 책 좀 읽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영화를 보거나 텔레비를 보는 것도 학습이 되지만 영화에는 뭐 장면이 딱 나오면 그 장면을 공통으로 보는데 가령 책이라면은 가령 김승옥의 무진기행 같은 유명한 소설은 이렇게 시작돼요. 맨 처음에 버스가 산모투기를 지나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걸 영화로 보면은 제천 버스가 제천 주변의 천동산 뭐 박달재를 지나가는 장면이 영화에서 나오면 누구나 똑같이 보는 거지. 근데 김승옥 그 문장 버스가 산모투기를 지나고 있었다는 걸 읽으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버스, 세상에는 수많은 버스가 있어요. 서울에 시내버스도 있고 박건식 오늘 타고 간 고속버스도 있고 제천의 시내버스도 있고 전기버스도 있고 많이 낡은 버스도 있지만 새 버스도 있고, 버스가 산모투기를 지나고 있었다 작가가 다 쓴 것 같은데 결정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산모투기? 얼마나 많은 산모투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해봐요. 버스가 산모투기를 지나는 그림을 떠올려보세요. 떠올려봤죠. 놀랍게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버스는 단 한 명도 같은 버스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버스는 여러분 인생하고 관계 있는 버스예요. 매우 비밀스러운 일이죠.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버스를 떠올리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자기 인생을 뒤돌아봤어요. 자기가 평생 경험했던 수많은 버스를 순식간에 스크린을 해본 거랑 같아요. 산모투기? 한 사람도 같은 산모투기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른 산모투기인데 그 산모투기는 어떤 산모투기냐? 여러분 인생하고 비밀스럽게 연결된 산모투기예요. 어떤 이는 자기가 인식하지도 못했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상해가 나 같은 산모투기가 지금 떠오를 수도 있고, 첫사랑의 애인하고 헤어지던 산모투기가 떠오를 수도 있고, 애가 울면서 집을 떠날 때 보았던 산모투기일 수도 있어요. 나는 알 수 없지. 그러나 그 산모투기와 그 버스는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없는 버스와 산모투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여러분 인생을 순식간에 뒤돌아보면서 그 중에 찾아낸 산모투기와 버스가 있는데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문장이라고 하는 거 이런 강점이 있어요. 이걸 영화에서는 버스와 산모투기 결정되어 있지만 문장에 있어서는 하나도 결정 안 됐지.
작가가 김송옥의 버스가 산모통일을 지나고 있다. 김송옥이가 썼지만 그 문장이 우리들 영혼 속에서 완성되는 것은 김송옥의 문장한테 나의 인생 전체를 얹어서 제3의 이미지로 비밀스럽게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버스가 산모통일을 지나고 있었다는 문장은 나의 창조적인 어떤 안테나를 걷는 거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버스와 산모통일로 만들어진 제3의 그림이 머릿속에 완성되는 거예요. 문학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창조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디 이 기회에, 코로나 기회에 그런 머리의 회로도 좀 돌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게 돼요. 지금은 세상이 우리에게 생각을 너무나 많이 이 자본주의적 그 욕망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해 놨기 때문에 우리들 생각이 다 가려져 있어요. 책을 읽고 문장을 가까이 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야 내가 진실로 원하는 삶을 찾아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내야만이 내 삶이 의미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의미 있다. 가난해지자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내 삶이 매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의미 있고 사랑하고 내 순간 우리가 창조적으로 산다고 느낄 때 습관에 내 삶을 다 맡기지 않을 때 다 안 맡길 수는 없지만 그냥 되도록이면 습관을 넘어설 수 있을 때 하다못해 밥을 하는데 늘 흰쌀밥만 하면 습관이겠지. 근데 내가 한년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곡물 이름을 듣고 이 제천시는 없는데 서울까지라도 가서 그 곡물을 구해다가 밥에 한번 넣은다면 창조적인 그 밥이 되는 거지. 이를테면 일상 속에도 얼마든지 내가 창조적이라고 느끼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느낀다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쓴 가을이라는 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암송하고 제 얘기는 끝낼게요. 뭐 질문하시거나 말을 시키면 더 할게요. 가을이니까 최근에 쓴 시가 있어서 짧으니까 제가 암송해드리고 질문이 있거나 하신다면 뭐든지 우리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을. 강은 멀리 보아야 예쁘고 사람은 마주 보아야 예쁘고 꽃은 아무렇게 보아도 예쁘지만 가을은 내가 스스로 가을이 되어 보아야 예쁘다. 나는 요즘 신학으로 물들고 있다. 박수 쳐야지. 그래서 시예요. 나는 이제 가을을 나이로 봐도 이제 난 거의 겨울을 지금 살고 있는 중이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늙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저는 평생 47년 동안 오로지 작가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니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뭐 물어보고 싶은 거라든가 말을 시키고 싶은 거 있으면 해주시면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진료 주시는 말씀 너무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고 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선생님 작품을 잘 읽지는 못했지만 아까 잠시 검색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동화를 쓰셨다고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동화. 동화? 네네. 동화가 한 편이 있었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귀가 갑자기 눈도 떠지고 귀도 떠지면서 그 순수한 마음을 어디서 가져오면서 어떻게 쓰셨는지 잠깐 소개를 제가 받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 동화는 저 유명하지 않아서 잘 모를 텐데 그냥 원고리 준다고 쓰라고 해서 썼는데
어디 썼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그 소설을 쓰면 제일 먼저 읽어보는 독자인데 동화 썼을 때 말을 매우 비웃던 생각이 떠오르네. 그래서 그 동화를 어떻게 아셨나 모르겠네요. 어른을 위한 동화도 몇 개 있죠. 동화라고 다 순수한 건 아니죠. 순수하게 묘사하는 것이지 동화라고 무조건 다 그냥 순결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문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내가 어떤 순수함이 있다면 글쎄요, 평생 작가로 살기 때문이 아닐까. 작가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내가 작가로 살아서 뭐가 좋은가, 좋았는가 돌이켜보면 가끔은 후회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즘 노래 가사 하나 잘 쓰면 1억을 받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노래하면. 박원 씨는 유명한 작가지만 장편소설 하나 써서 1, 2천만 원 벌기도 어렵습니다. 1년 주가라고 해요. 장편소설 하나 쓰는데 1, 2천만 원 벌기도 해서 수입으로 비교가 안 되죠. 안 되지만 작가는 우리 사회가 자유롭게 살아도 받아들이는 폭도 비교적 넓고, 나는 5, 6, 7정에 대해서 어떤 직장이나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살았던 내 세대의 많은 사람보다 훨씬 자유롭게 표현하고 살았다고 봅니다. 또 문학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가로 살았던 내 행복이고, 두 번째 돌이켜보면 문학은 나의 방부제였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혼이 멈추거나 썩지 않는데 문학을 훌륭하게 기여했다. 그래서 저는 뭐 순수하단 말을 받아들이기는 좀 불편하고, 그래, 나는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고 썩지 않고 살아왔어,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저는 그 종이책으로 익숙한 세대였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편의상 저도 전자책이나 웹소설을 보기도 하면서 살짝 위로를 받는데, 그 TV에도 원작 자체가 웹소설을 많이 극화해서 드라마하기도 하고, 또 그게 재밌고요. 또 그 하다못해 지금 TV에 CF도 오디오북을 또 지금 막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이가 이제 먹어간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가, 종이책에 대한 그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서점도 자꾸 없어지고, 또 요즘은 세대가 이제 뭐 독립 출판이라든가 1인 출판 같은 것도 많이 들리고요. 또 세대가 각 지역마다 정말 좋은 출판사를 그 여행 투어로 해서 막 다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제 저도 이제 조금은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을 뵈면서 세월이 멎은 것 같아요. 이제 각이 조금 날카로웠던 각이 선생님이 좀 둥글둥글해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는 그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팬심으로서 선생님 앞으로 지금 현재 근황이라든가 작품 근황,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어떤 작품을 제가 종이책으로 한번 만나볼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네. 뭐 종이책에 대한 질문자의 생각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뭐 인터넷이나 전자책 낯설죠. 제가 철러천한 소설 네이버에 최초로 연재해서 박범 씨는 인터넷으로 최초로 소설을 쓴 사람으로 기사로 나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철러체라는 걸 네이버에 연재할 때 나는 200자원고지에 꼬박꼬박 펜으로 써가지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워드로 쳐서 거기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인터넷을 전혀 모르는 작가죠. 그야말로 아날로그 세대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세계는 서로 이제 한때는 젊은 감수성으로 세계의 중심을 따라가고 있다고 느낀 적도 많았는데, 나는 요즘 자신이 없고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래서 세계의 중심은
따라가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나는 지구인인데 지금 문화의 중심을 물결로 화려하게 흘러가고 있는 대부분의 그들은 지구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세대의 문화가 진화해서 지금 세대의 문화가 된 게 아니라 나는 품종 자체가 다르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도 늘 요즘엔 그런 생각, 이 양반은 지구인이야. 그럼 마음이 다 놓이고 지구인이 아닌 것 같은 사람 이게 감각으로 오거든. 길거리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좀 비껴가고 자신이 없어 그렇게 살고 있죠. 이게 종이책에 대한 저의 사랑과 향수는 뭐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또 전자책이나 웹소설이나 그런 흐름 자체도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운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정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저는 포기했어요. 그걸 따라가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제 방식으로 전 종이책을 써왔으니까 그래서 책 좀 안 팔려도 상관없다.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전자책까지도 내가 쫓아가야 되나? 전자책으로 하더라도 나는 종이책에 쓰듯이 그렇게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문학을 하면 되는 거고 새로운 젊은 세대들은 그들에 맞는 방식으로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욕심이 많아서 모든 사람을 받고 싶었는데 왜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그런 거 있죠. 미움받을 용기. 어차피 인간은 모두에게 사랑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책의 주제였는데 이 문화를 즐김에 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소설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박범신의 소설은 지금 읽어도 그 문장은 놀랍게 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감수성을 가진다는 건 20살이나 30살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평론가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왜 그러냐? 창조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늙지 않는 짐승 같은 거예요. 그 나이가 없어요. 우리 사회는 꼭 나이에 앞다해서 70살이 넘으면 70살이 넘으면 노인네처럼 살고 30살이면 30살처럼 살고 주부는 주부처럼 살고 선생은 선생처럼 살아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너무 커요.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 보통 사람들은 그 압제에 불붙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근데 작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 그냥 연목을 안 하고 싶어요. 나 내 방식으로 산다. 인터넷 종이책 앱설이 유행이지만 나는 내가 평생 해왔던 아날로그의 종이책 속에서 살 거야 하는 생각이고요. 요즘에 소설은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고 겨울에 시집이 하나 나옵니다. 시집 제목을 최근에 완성을 했는데 구시렁 일은 이렇게 지었어요. 그때 제 팬들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선생님은 청년 작가로 평생 불리우고 살았는데 구시렁 일은이 뭐냐? 늙어 보인다. 그래서 나 청년 작가 이제 싫어. 자네들이 해. 나는 그냥 일은으로 갈래. 뻥치는 거지. 내가 뭐 마음은 여전히 젊죠. 그래서 시집이 한 권 나오고요. 소설은 약간 좀 내가 기가 빠져가지고 요즘 못 쓰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약간 이게 글을 쓴다고 하는 건 모든 예술가가 예술을 한다는 건 예술가는 엄격하게 보면 무당하고 같아요. 물론 예술가 100명 있으면 80명은 진정한 예술가가 아닌다고 할 수도 있지. 진정한 예술가는 대부분 무당하고 같습니다.
무당이 작두를 타려면은 단지 기술만 가지고 작두를 발을 베이지 않고 타겠어요? 기술도 있고 연마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어떤 신명, 어떤 신기,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베베이 같은 것이 번쩍이고 와야 된다.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연습과 이데올로기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어떤 접신 같은 느낌이 와야 무당이 잡힌날 위에 올라가듯이 춤을 출 수가 있죠. 최근 몇 년 동안 저에게 그런 기가 지금 안 오고 있어서 그 사이에 외로우니까 시를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겨울이면은 보통 시집은 한 70편 들어가는 시집인데 난 한 200편 들어가는 두꺼운, 그것도 전체를 전부 다 자필로 써서 시집을 좀 중에 있으니까 박범신 부시렁부시렁 이런 시집을 누가 사겠어요? 여러분이 사줘야지. 그리고 작가를 만나보면요, 작가의 얘기를 듣고 가까이 이렇게 보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 책을 읽으면 무조건 재미있어요. 그냥 읽으면 소설 같은 재미없어요. 앱소설은 모르겠어요. 앱소설 같으면은 재미있죠. 앱소설은 그냥 작가 떠오르는 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담이 없이 읽을 수가 있는데, 나 같은 작가는 앱소설 쓰라면 못 써요. 그렇게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훈련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문학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인과론은 있죠. 원인과 결과를 너무나 논리적으로 따져서 소설을 구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매우 자연과학에 가깝다, 소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는 좀 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소설은 앱소설이 아닌 것은 사실은 독자들도 부담되죠. 부담되는데 이게 만나보고 읽어보면 재밌어요. 아, 그 사람 나와서 말할 때는 이렇게 뻥치더니 아, 이 소설 이렇게 썼구나 하면 그걸 보게 되거든. 그래서 오늘 나 만났으니까 한 번씩이라도 뭐든지 내 소설 많아요. 은교, 솔라체, 최근에 영화 얻은, 작년에 영화 얻은 고산자도 있고요. 나마스테, 당신, 최근작으로는 당신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늙은이들 둘이 치매 걸려서 부부가 차례로 죽어가는 슬픈 이야기죠. 여기 가면은 이것도 박범신 이렇게 하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훨씬 더 가까워져.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남자분은 질문 없어요? 제가 한 말씀. 네, 하십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진부한 질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 종교를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종교? 네, 네. 이것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선생님 상당히 오랫동안 작가 생활 하시고 연배도 있으시니까 제 짐작입니다만 감히 그 종교나 신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저희들한테 몇 말씀 해주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코로나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위험하지만 난 정부가 너무 불안 게이지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뭘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야. 좀 불안을 안 하게 하고도 이걸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100명도 안 되는 환자가 나오면 세계에 유례가 없으려고 우리가 선방하고 있어요. 근데 매일 나와가지고 너무나 불안하게 하니까 세상에 무슨 종교지? 대구에서? 신천지 그 총수가 나와서 할 때는
경기도지사가 거기 잡는다고 갔잖아요. 도지사가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럼 잡으러 도지사가 이렇게 똘마니를 시켜야지. 어? 근데 국민들은 그걸 좋아해요. 야, 도지사가 거기까지. 도지사는 지금 1300만 도민들의 안위와 행복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을 붙잡겠다고 자기 경찰도 아닌데 거기서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되는데, 국민들은 그런 걸 시원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불안 게이지를 높이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유리한가 봐요. 그래서 아주 불만인데, 그러나 이것이 어쨌든 감염병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안일하게 대처할 수는 없어요. 뭐 만명씩 이렇게 나와봐요. 저는 작년에 폐암 수술해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죽어요. 죽는데 하나도 안 무섭고 요즘 여행 다니기 더 좋아요. 왜냐면 여행 계획이 없어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좀. 제주도만 안 가고, 제주도는 사람 많이 오니까. 종교는 뭐 저는 원칙적으로는 캐톨릭에서 영세받은 신자예요. 근데 교회는 안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캐톨릭 깊은 신자여서 결혼도 성당에서 했는데, 나는 성당 거의 평생을 안 가요. 그 우리 집사람도 요즘 안 돼가지만 갈 때 성당에 가자고 그러면 나는 그러지요. 나 성당을 성냥골만, 성냥감만하게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나 여기서 조용하게 예배하고 있을 때 그것도 갔다 와. 큰 성당 갔다 와. 응? 그렇게 하고 안 가요. 나는 그 교회에 가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같은 경을 읽고 그럴 때마다 나는 신이 멀어지더라.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신이 멀게 느껴져요. 나는 어떤 때 신을 느끼냐면 숲속에 가서 혼자 앉아있을 때, 멀리 하늘을 볼 때. 난 작년에는 저기 산티아고 순례길도 갔다 왔어요. 이 나이에 800km를 걸었습니다. 40일에 걸쳐서. 순례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마음속에 나는 유신론자인 것 같아요. 내 정신은. 그러나 이 형식으로서의 종교에는 승복을 잘 안 하는 그런 타입이죠. 삶은 어떻게든지 어떻게 성공을 하든지 간에 삶은 유한 거예요. 유한한 슬픔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 다 탄생 이전으로부터 근원적인 슬픔을 부여받고 세상에 나왔어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지.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슬픔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년 살고 어떤 사람은 80년 사는데 20년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엇거의 세월을 볼 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결국은 다 똑같이 탄생 이전에 부여받은 슬픔 속에 살고 있죠.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영원히 살 수 없는 슬픔.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게, 야,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야지 그래도 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겠어요? 영원히 산다면 이런 강의 먹히지도 않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면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어머님들 얼마나 잘해요. 어머님들 1000년씩 살아봐요. 그렇게 과외시키겠어요? 안 시켜요. 무의식적으로 나는 죽더라도 내 아이들은 이 사회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나는 죽더라도 전제가 돼서 이 과외 열풍도 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는 인식하지 않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슬픔이 우리들의 일상조차도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어요. 초월적인 세계. 불멸, 영원한 가치,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신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신의 성질 같은 것. 기독교에서는 유일신의 사상이 철저하지만 동양적 세계관으로서는 유일신이 아니잖아요. 유명한 밀레르파라는 티베트 불교의 성인이 있어요. 그 양반이 수많은 시를 쓰신 분인데 그 양반이 쓴 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눈물 짓는 슬픔에 찬 세상을
떠나서 정적을 너의 아비를 삼고, 뭐지? 중간에 빼고 옛날에 다 기억했는데 잊어버렸네. 내 몸이 신들로 가득 찬 너의 사원이니 너 자신에게 헌신하라. 내 몸 안에, 내 영혼 안에 신들로 가득 찬 사원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우리들 영혼 속에 신성, 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원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그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지. 이 자본주의 욕망이 우리들의 신성을 갉아먹어요.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을 닮아서 태어나는데 자본주의 욕망이 이것을 다 갈취해버려요.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은 실패라고 끝없이 속삭이는 환경 속에 살고 있잖아요. 신성을 버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판단할 때는 나는 근본적으로는 유신론자다. 그러나 형식 안으로의 이 교회, 성당, 절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은 오히려 신이 멀게 느껴지죠. 너무나 교회, 절 또는 기타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지금 빠져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교회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지. 저는 그냥 80~90%는 그래도 함락형에 있다고 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교회는 가장 먼저 채찍질을 받을 거라고 봐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신성을 지키는 것을 우선 하고 그런 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주체성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맹신을 일이 아니라 내 안의 신성을 통해서 교회와 만나는 것. 유명한 빈민의 어머니 테레사 수녀 있잖아요. 테레사 수녀. 그분이 가까운 신부들한테 비밀리에 쓴 편지가 죽은 다음에 출판됐는데 그 편지 보면 테레사 수녀는 빈민을 돌보다가 교회로 가면은 무릎 꿇고 하느님한테 수없이 대들어요. 뭐라고 대드냐? 주여, 당신이 정말 있기는 있냐? 테레사 수녀는 어떤 면에서 신을 의심했어요. 당신이 존재하긴 합니까? 이런 빈민을 신이 있다고 왜 가만두냐 하고 신에게 항의하고 소리치고 울고 그러는 그 수많은 편지를 볼 수 있어요. 테레사 수녀는 인류에게 하느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빈민을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성인이 된 분이에요. 근데 실제는 무조건 오고 교회의 형식 안에 맹시는 게 아니라 끝없이 하느님과 갈등하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한테 소리치는 것을 그분의 편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거야말로 진정으로 신앙이죠. 무조건 그냥 기계적으로 무릎 꿇는 것이 난 신앙은 아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뭐 있나? 네, 예. 우리 박범신 선생님한테 박수 한 번만 주세요. 구시렁구시렁 이런 책 나오면 좀 보시고 그런 의미에서 구시렁구시렁 이른이라는 시가 있어요. 짧은 시인데 거의 내가 암송할 수 있으니까 쉬운 시니까 한번 암송함으로써 오늘 강의를 끝낼까 합니다. 늦은 밤 늙은 아내와 마주 앉아 생막걸리 나누어 마시며 낮의 일로 구시렁구시렁 또 싸운다. 삶의 어여쁜 에너지 구시렁구시렁에서 얻는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공식적으로 2020년 신나는 예술여행 오늘
공식적인 행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박원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발걸음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김현호 재단이사장님이야 모든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